네, 마켓 시그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 사이에 뉴욕 증시부터 또 2부에서는 국내 증시까지 아주 폭넓게 다양한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죠. 무려 나스닥과 S&P 500 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98년도 이후로 이렇게 8거래일 연속으로 오름폭을 보여줬던 건 역사상 단 10번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강한 시장의 분위기가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로도 그대로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감 상황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1.4%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에서도 기술주 비중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죠. 1% 가까이 0.97%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장 기간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8년 이후 이렇게까지 긴 랠리는 10번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공포 심리가 있는 와중에도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대형주 중에서도 사실 장중에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었는가 하면 장 후반에 좀 뒷심을 발휘해주면서 낙폭을 꽤 크게 줄이거나 상승 반전에 성공한 기업들까지 눈에 띕니다. 보시면요, 애플이 약보합권으로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73% 강세,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 4.35% 강세를 보이면서요, 전체적인 상승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기타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AMD가 4.52%, 인텔도 3%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종목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2.22%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가 0.35% 상승, 아마존 0.6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도 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쨍한 빨간색, 그만큼 하락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눈에는 단 2개 종목만 쨍한 빨강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스타벅스 그리고 HP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특징주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렸던 대형주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엔비디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4.3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꽤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날은 골드만삭스가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좀 띄우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알파벳 클래스 C 주식 2.22%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최근 구글이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서 기업 분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한켠에 있었는데 시장은 이 우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분할에 대한 우려 없이 2.22% 계속해서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사실 포르투갈에서의 이 전기차 화재가 테슬라로 확인이 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우려가 남아 있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죽으면 어쩌나 싶었는데요.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 심리 살아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소식은 아니지만 최근 모건스탠리가 자동차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탑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었죠.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가량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AMD 꼭 월요일장에서 주목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4.52%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서버 제조업체 ZC 시스템을 약 49억 달러에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서버 측면을 강화해서 엔비디아를 잡겠다라는 그런 AMD의 포부가 담겨 있는 인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AMD의 ZT 시스템즈 인수에 대해서는 쌓인 시간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버크셔 서웨이 클래스 B 주식 이날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최근에 버크셔 서웨이의 애플 지분 매도, 또 울타뷰티, 기타 다른 종목들의 신규 투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버크셔 서웨이의 신규 투자에 대한 믿음일지 계속해서 주가 상승가도 달릴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럴 모터스 1% 가까운 오름세로 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직군에서 1,000명 이상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한 건데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조금은 힘든 시간, 큰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 감원으로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음식료 업계에서 좀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맥도날드 한번 보시죠. 이날 3% 넘게 올랐는데요. 에버코어 ISI가 지금 목표 주가를 $320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강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코어 ISI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 올 하반기 미국 사업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반대로 동일하게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는 쉐이크쉑의 주가는 2.41% 하락을 했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업계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걸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요. 일단 전체적으로 외식 업계가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맥도날드 최근 $5 미를 중심으로 조금은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반면에 쉐이크쉑의 가격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격 측면에서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벅스도 2.65% 하락을 했습니다. 신임 CEO가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주가 강한 상승 탄력을 입었었는데 이날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금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10년물은 3.865%로 내려오는 반면 2년물은 4.072%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번 주에 7월 FOMC 의사로 공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통화정책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다시 뚜렷한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WTI 또 내렸습니다. 2.24% 하락하면서 배럴당 $73.85까지 내려왔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좀 덜면서 WTI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제 금값 강보 합세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준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 찾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뉴욕이 아니라 특별히 유럽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영국 증시를 제외하고 유럽 증시 대부분 좀 호조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가시면서 투자 심리를 유지한 덕에 지난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해서 일제히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탁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 마감하면서 최근 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범유럽 벤치마크 지수는 최근 10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오를 정도로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요.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증시 지수는 모두 최소 0.5%에서 1.4% 사이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도 훈풍이 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정책 경로에 대해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하지 않겠느냐라며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바클레이스 프라이빗 뱅크의 수석시장 전략가는 이번 주를 두고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면서 다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9월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수요일에 공개되는 연준의 7월 정책회의 의사록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7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는 위원회가 금리 인하 시점에 가깝다 또는 아주 가깝다라는 표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이슈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증시 안에서 좀 산업별로 또 섹터별로도 다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섹터별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유럽에선 소매업과 광업이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소매주로는 영국 스포츠웨어 소매업체 JD 스포츠와 독일의 패션 뷰티 부문 온라인 소매기업 잘란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방산업계는 좀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럽 방산업체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를 88억 유로에서 내년 44억 유로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최대 방산업체인 라인메탈 주가는 오늘 장중 한때 5% 수준으로 추락하다가 막판에 낙폭을 줄여 약 2%가량 떨어진 551.20유로에 장을 마쳤습니다. 영국의 국방 및 정보 보안 관련 기업인 BAE 시스템즈는 0.89% 떨어진 채 장을 마감하는가 하면요. 이탈리아의 군수, 항공기 제작, 보안산업 회사인 레오나르도는 0.80% 떨어진 22.44유로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로도 엇갈린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유럽 증시에 계속해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혹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럽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까지 제기가 될 정도로 분위기가 꽤 뜨겁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럽 주식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치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거나 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때마다 유럽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때문에 현지 증권가에서는 투자자 심리는 개선된 것이 확실하지만 미국과 아예 동떨어진 플레이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번 주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달러 대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이미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시장이 금리 인하 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데이터, 연준 회의록 등에 더욱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유럽 증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에 보였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단순히 과열 구간에 대한 가격 되돌림이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던 상승 랠리, 이번 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미국 증시는 펼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발표됐던 지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7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6% 하락하면서 100.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에도 전월 대비 0.2% 하락을 했었고 지난 5월에도 0.5% 내리는 등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경기 선행 지수는 2.1%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선 6개월간의 하락세 3.1%보다는 약간 개선됐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측은 경기 선행 지수는 월간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6개월간의 연간 상승률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시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경제 활동에는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풀이도 있지만 지난주부터 확인했던 지표들을 통해서 일단 경기 침체와 관련된 탈피 시그널들이 계속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간밤 골드만삭스가 내놓았던 의견을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달 초에 25%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20%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확인을 했었던 7월의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도 앞으로 미국 경제가 12개월 안으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25%까지 크게 올린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용 수치가 발표되자 일단 침체 신호가 없다면서 뒤늦게 침체 가능성을 다시 20%로 하향 조정한 건데요. 또 앞으로의 지표들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동시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달 6일에 발표될 미국 8월의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경기 침체 확률을 8월 2일 전까지 거의 1년 동안 유지해왔던 15%로 다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고용이 예상을 크게 둔화할 경우에는 B컷, 즉 50bp의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 모두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풀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일축되어 가는 것일지 일단 이번 주에 이어지는 주요 이벤트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AMD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ZT 시스템즈 6.6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간밤 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AI에 대한 컴퓨팅 수요가 증가되면서 방대한 수의 칩을 연결하는 전체 서버 시스템의 구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AMD는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6.5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발표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D의 최고 경영자인 리사 수는 AI 시스템은 AMD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의 전략 순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ZT 시스템즈 엔지니어가 추가되면 AMD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과 같은 규모로 최신 AI GPU를 보다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거래가 마무리되면 일반 서버 제조 사업은 중단하고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상장하지 않은 ZT 시스템즈는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500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 가운데 1,000명
3명 정도가 AMD로 흡수가 될 예정인데 이 ZT 시스템즈는 지난 6월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버 설계를 공개하기도 한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함께 상승 흐름에 몸을 담았던 테슬라의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에서 전해져 온 소식 덕분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커라는 배터리 제조사가 LFP의 고속 충전 기술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글리 오토 산하에 있는 전기차 기업인 지커가 개량된 LFP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는데 이 배터리 충전량을 10%부터 80%까지 충전하는데 11분 미만이 소요되는 고속 충전 기술을 본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충전 속도 이런 문제들은 항상 전기차와 관련된 꼬리표로 자리매김 했었죠. 전기차 도입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 테슬라 또한 해당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었습니다. 전기차는 늘 가솔린 차량보다 충전하는데 느리다는 단점이 해소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러한 고속 충전 기술의 도입은 전반적인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고 또 테슬라 차량의 수요까지도 함께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테슬라 주가 10% 정도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화제에 덜 취약한 LFP 또 여기에 고속 충전 기술까지 더해진 이 새로운 개발 소식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 새로운 긍정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소식이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전통 금융 자산과 같이 동일한 규제 방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흡했던 가운데 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가게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가 기대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동안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보유자의 수가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5억 8천만 명에서 현재는 6억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5만 9천 달러 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새로운 시그널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티로더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fit, 갈색병이 빛바래네입니다. 자,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저도 에스티로더를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여성분들처럼 일일이 발라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용기 같은 게 이쁘고 그 화장품의 브랜드 네임이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아예 화장품에 관심 없으신 남자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다 관심이 있어서 에스티로더를 그동안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에스티로더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기리기 위한 어떤 유방암 뭐 프로젝트 해서 뭐 연말에 막 그런 행사도 해요.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막 그 자이언티 같은 그 랩 가수들 모셔가지고 막 공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핑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에스티로더가 여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죽었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인천공항 지금 그 출입국자 수가 2020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나왔는데 뭐 물론 그게 지금 이제 다시 들어오면은 지금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확 는다 뭐 걱정거리가 되긴 하지만 공항에 근무하신 분이라던가 면세점 업체, 여행업체 이러신 분들에게는 그 숫자 자체가 이제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돼 버리면 또 그게 역효과가 나버리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너무나 2020년도 이후에 완전 침체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여행 면세점 업계가 그런 부분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에스티로더의 이 갈색병이 우리나라 뭐 롯데, 현대, 신세계, 뭐 호텔신라 이 뭐 4대 면세점, 공항 면세점에서 항상 그 1위를 하는 품목이잖아요. 지금 그 담배인상공사 KTNG로 이름 바뀌었으니까 KTNG의 홍삼, 담배 이런 거 제외하고 이 지금 갈색병이 그냥 매년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색병이 의미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닥쳐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세점의 매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여행업계라던가 지금 경기 활성화를 상징하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 어떤 면세점을 가리지 않고 다 1위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티로더의 이 지금 뭐 갈색병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병까지 이런 색조 화장품들이 있고 에스티로더가 뭐 이런 갈색병으로만 굉장히 알려져 있어가지고 뭐 저기 이것만 있는 줄 알았지만 완전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 여성분들이 샤워를 마치고 세안을 하고 나서부터 바르는 기초부터 마지막에 뿌려나가는 향수까지 모든 풀 라인업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에스티로더는 뭐 기초 화장품 업체다, 색조 화장품 업체다, 마스크 업체다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음을 보시면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라인이 다 있거든요. 자, 라메르는 또 유기농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기농이 진짜 유기농이냐, 유기농이 좋냐, 뭐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유기농 화장품 라인이라고 따로 나오잖아요. 조금 더 비싸게. 그러니까 뭐 농약 같은 걸 안 치고 3년 이상 이제 재배를 한 식물을 원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 라메르라는 요 지금 라인도 있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이 이 라메르 저기가 있죠. 추종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뭐 기초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또 가보면은 네, 바비 브라운이라는 이 색조 화장도 있잖아요. 물론 맥도 갖고 있죠. 근데 이 맥을 뭐 다 저기가 캡처는 안 했어요. 바비 브라운이라는 지금 색조 화장의 대명사 요것도 갖고 있고요. 맥은 안 했지만 맥도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다 있죠. 색조 립스틱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더너리가 또 있죠. 올더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 뭐 시카 크림으로 유행하는 또 브랜드도 있죠. 뭐 여기저기서 다 시카 크림 나오고 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매우 먼저 나왔고 조말론이라는 제일 아까 제가 마지막에 뿌리고 나가는 것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조말론 향수까지 툭툭 뿌리고 한 3바퀴 돌고 나가시잖아요. 거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티로더의 라인업으로 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닥터자르트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닥터자르트 요즘에 뭐 시카크림이라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닥터자르트 여기서 닥터가 붙어 있잖아요. 약간 그 의학과 화장품이 합쳐진 그런 분야의 지금 라인업도 갖고 있습니다. 전 라인업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요게 세럼이죠. 근데 지금 이 전 라인업을 이 각 에스티로더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술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는 이제 화장으로 그렇죠? 화장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시술에 손을 대는 거고 시술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수술까지 가는 건데 사실 수술은 뭔가 어쨌든 뭐 압력을 가하든 침을 찌르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화장이죠. 우리가 잡티를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화장계에서는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한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닥터 자르트까지만 했을 겁니다. 자, 에스티로도 그래서 지금 전 라인업이 다 있는데 2023년도 4분기군요. 이거는 회계 기준이. 다행히 매출액은 그래도 늘었네요. 에스티로도가 지금 어떤 화장품 그것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화장품 업체의 실적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죠. 아까 갈색병이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를 얘기 드렸는데 에스티로더의 실적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실적도 결국 이 에스티로더 실적 보면은 나침반이에요. 그렇죠? 에스티로더가 3분의 1이 아시아에서 매출이 나오고요. 거기서 3분의 1 중에서 그 중국 면세점 매출이 또 40%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랑 겹칩니다. 이 에스티로더가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는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혼자 갈 리가 없어요. 지금 매출액이 7% 증가했죠.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7% 증가했습니다. 3.87 빌리언 달러. 와, 지금 4 빌리언 달러 뭐 지금 규모는 상대가 안 되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자, 그리고 다행인 게 자, 손실이 났군요. net 로스가 역시 net 로스가 났죠. 지금 주당 순손실이 0.79달러 나왔고 순손실로는 284 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에는 33 밀리언 달러 손실이었는데 손실이 더 늘어버렸네요. 그렇죠? 손실폭이 더 늘어버렸고 이게 그 밀리언 달러 하니까 우리 저기로 풀어보면은 2억 8,400만 달러.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3,300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은 몇 배 늘었어요? 지금 손실이 8배 늘었어요. 8배까지 늘어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당으로 나누니까 똑같죠. 0.09 손실이었는데 0.79 손실로 손실이 확대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니까 그나마 뭐 0.64 정도로 조금 손실이 줄긴 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100% 저기 증가가 아니라 나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0.09대에서 0.64대로 떼어버렸으니까 지금 손실이 이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당 조정 순이익이군요. 이거는 손실이 조정을 해주니까 순이익이 됐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 조정을 해주고 나서 그나마 이게 다행이네요.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선 다행인데 지금 스킨케어가 13% 늘었고 메이크업은 플랫. 프레그랜스가 아까 전에 그 조말론이 있던 향수 부분이 1% 마이너스고 헤어케어도 있죠. 플러스 1%. 그리고 이 아더 부분이 80%인데 아더 부분은 0.7%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죠. 지금 보니까 아시아 이 부분이 지금 3분의 1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중국이 포함된 부분인데 7%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이라고 아메리카에서 본토에서 비싸게 하는 것도 마이너스 5% 났습니다. 중동이랑 아프리카 지역이 32% 성장을 했지만 이 지금 프리미엄 라인들을 지금 소비하는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 면세점 이 부분이 죽어버리면서 이걸 커버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 매출을 보면은 유럽 그리고 중동 아시아 여기가 지금 매출로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가지고 커져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래서 세 지역의 매출이 여기가 35% 성장해서 이게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합친 거거든요.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 더 커져 버렸네요. 단위가 파이가. 아메리카랑 이 아시아 퍼시픽이 확 줄어버려가지고 얘네가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지역별로 저기 매출이 높았던 곳이 너무 줄었네요. 지금 여기가 안 살아나면은 그쵸 힘들어요. 지금 신흥국이 아무리 치고 와도 이 기존에 있던 덩치 줄어든 거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면은 지금 계속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나왔지만 순손실이 나왔지만 요게 이제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 회사가 이제 2024년도 연간 전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하향 조정을 했어요. 하향 조정을 하고 이제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4분기까지 나왔잖아요. 실제 하향 조정한 대로 나와버렸어요. 이 기업은 솔직했어요. 그냥 뭐 뻥튀기로 우리 잘 되겠다고 안 했어요. 다행히. 그랬다면 완전 어긋나 버렸겠죠. 하향 조정을 미리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매출 성장률도 2024년도는 2%에서 1% 사이, 그리고 유기적 매출 성장률도 1%에서 2% 사이가 될 거다. 이거 다 낮춰버렸거든요. 전부 다. 낮춰서 지금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 본토가 아까 줄어들었죠.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조금 비싼 라인의 뷰티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중단이요. 전쟁의 위험이 여기도 닥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에 제일 큰 거 아시아 여행 소매 및 중국 본토 이게 있죠. 아시아 여행 소매가 줄어들어서 중국 면세점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상류층 소비도 줄어들어서 프레스티지 뷰티 성장 둔화에다가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위험 이것 때문에 2024년도 여기 수치를 다 낮춰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는다면 서프라이즈겠죠. 다행히 그 부분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8월 19일 날 발표가 되었죠. 3.80 빌리언 달러가 매출이 예상됐는데 3.87 빌리언 달러가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뭐 이게 시장에 먹히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의 눈높이를 뛰어넘어서 컨센서스 상회를 기록했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못 뛰어넘었으면 이거 그렇죠. 실적 절대적인 수치도 안 좋은데 어닝 쇼크까지 받아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를 보겠습니다. 어닝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많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이게 주당 0.26달러를 예상했는데 0.64달러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장의 눈높이가 에스티로더에 대한 게 허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게 지금 실적이 낮게 나왔는데도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허들이 너무 낮으니까 아무리 점프를 못해도 그건 넘은 거예요. 지금 계속 4분기 연속 넘고 있어요. 141.71. 엄청나게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없다는 것은 이 컨센서스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해서 주가가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너네 그거 허들 너무 쉬운 허들이었잖아. 이런 지금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먹히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목표가도 도달되려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평균 목표가가 128.93인데 지금 평균 목표가를 도달하려면 여기서 40%가량을 더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몇 주 사이에 오르기가 사실 모멘텀이 부족하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목표 주가는 높게 잡혀 있다. 기존의 목표 주가는 높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모더레이트 바이, 뭐 홀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부 내용에서 6바이 10홀드죠. 홀드가 더 많이 났으면 이 전체 의견조차도 홀드가 돼버렸을 거예요. 다행히 바이가 붙긴 붙었는데, 그렇죠? 좀 애매한 바이죠. 홀드가 더 많은 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사리 반등을 못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그게 시장에 반응이 있다면 여기서 튀어야 되는데 전혀 이거 튀긴 튀었어요. 이게 튀긴 튀었는데 갭 상승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여기 갭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간 그걸 쳐주면은 쭉 내려오던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상승 갭이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상승 갭 갖고는 여기 위에 내려오는 51선과 200일선의 거대한 이 중기 이동 평균선 있잖아요. 이거를 벗겨내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하잖아요.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주봉 월봉으로 봐서 만약에 장기 추세가 이게 그렇죠. 여기가 좀 좋았다면은 일봉의 그 갭상승 부분을 조금 좋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일봉의 갭상승 부분은 주봉 가봤더니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쭉쭉쭉 내려와서 주봉에서는 전저점 찾을 수가 없어요. 주봉에서 전저점을 여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깨졌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예 더 전으로 가서는 여기 지금 주봉 우리가 최근에 보는 건 다 2022년까지 나오고 있죠. 2022년 전까지는 전 저점이 없어요, 이제. 다 깨져가지고 지금이 최고 저점이 돼버렸어요, 이거. 만약에 지금 여기 2024년도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여기 지금 여기를 완전히 붕괴시키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시장의 목표 주가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아까 40%를 올라야 평균 목표 주가인데 괴리가 너무 점점 더 커지면 당연히 컨센서스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그렇죠? 지금 아주 위험한 순간이고 그럼 월봉에서 만약에 기댈 때가 있는가? 마지막. 이거 월봉에서도 봐봐요. 다 깨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거 이제 많이 봐서 알지만 50개월 선이 항상 50과 200이 중요하니까 미국은 그거 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50개월하고 200개월이죠. 50개월은 여기서 완전히 깨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200개월을 또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에서 50개월과 200개월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월 선 타고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50개월 선에 다 지지받는 거 보이죠? 이거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여기도
근데 여기서 깨버리고 나서 여기서 올려쳤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완전 쌍봉이죠. 두 번의 봉우리가 크게 월봉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도 먹히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200개월선이 이제 저항이 되겠죠. 지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에스티로더를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번 응원의 메시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에스티로더 여사님이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모든 여성들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화장품을 바르면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티로더 주가도 아름다워지면 좋겠는데 에스티로더 주가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뉴욕 증시가 지난 5일 있었던 대폭락장 이후 계속해서 반등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금 주도주로 자리 잡은 게 반도체주, AI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엔비디아가 떠오르죠. 하지만 지금 AMD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AMD, 엔비디아의 도전장 계속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AMD 밤사이에 소식 한 가지 전했습니다. Z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반도체 설계 기업인 AMD가 이 서버 제조업체인 ZT 시스템즈를 인수한 건데요. 인수 금액이 4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조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분기 기준 AMD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의 그 금액이 규모가 53억 4천만 달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시불로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ZT 시스템즈를 인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AMD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베팅을 이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즈에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인수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이후 AMD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ZT 시스템즈 조금은 낯선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또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버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고요. 연간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한 서버 구축 경험이 참 많은 회사라고 하는데요. 서버가 왜 중요하냐? 지금 AI를 가동시키려면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선 또 많은 칩,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야겠죠.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고 대용량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서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AMD가 이 Z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로 AMD는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요? 리사 수 AMD의 CEO 발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사 수 CEO가 AI는 우리의 최우선 전략이고 ZT를 인수함으로써 대형 고객사들이 AMD의 AI 인프라를 더 빠르게 차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AMD가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신 AI GPU를 더 빠르게 테스트하고 출시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즉, 이 말인 즉슨 모든 것을 다 인하우스로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올인원 전략처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하고 있었는데 AMD와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픈형 생태계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간 이런 서버 시스템, AI 시스템을 구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ZT 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인하우스 전략을 노리겠다. 그만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AMD로 거듭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AI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AMD,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부스터를 달아주겠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MD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가량 오를 때요. 데이터 센터 매출만 한번 보시죠. 전년 동기 대비 115% 급증, 폭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게임 쪽과 다른 분야에서 조금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런 감소까지도 상쇄시키면서 전체적인 매출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조금 더 힘을 보태줘서 더욱더 데이터 센터 매출을 가속화시키겠다, 더욱더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뉴스들에서는 엔비디아 대항마 AMD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AMD가 AI 인프라에서 두 가지 주요 약점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규모 또 완성도인데 ZT 시스템즈 인수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AMD, 인텔이 엔비디아에 뒤처졌던 건 엔비디아와 달리 파트너십을 통한 오픈형 생태계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ZT 시스템즈를 인수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인하우스로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져오면 엔비디아와 더 잘 겨룰 수 있을 것이다. 2027년 시장 점유율이 10%를 가뿐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가 되는 모습들이었죠. 이렇게 관련 서버 기술을 하우스로 가져옴으로써 기대되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작년 기준의 데이터 센터 GPU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워낙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라고는 하지만 대항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격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ZT 시스템즈 인수로 과연 이런 꽤 큰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AMD의 인수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 포인트 3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AMD 계속해서 AI에 대한 큰 베팅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ZT 시스템즈만 인수를 한 게 아니라 지난 7월에도 한 업체를 인수한 바 있었죠. 이렇게 큰 베팅을 계속해서 나가는 걸 보면 AI 버블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인하우스 묶음 판매의 전략, 업계의 추가 인수합병이 기대되기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AMD가 ZT 시스템즈를 인수한 것처럼 또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인하우스로 하우스 안에서 모든 걸 끝내보자라는 생각에 추가 인수합병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과연 AMD가 엔비디아의 찐 대항마, 정말 견줄 만한 그런 AI 칩 구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MD, 저 앞에 나가 있는 엔비디아를 향해서 거기서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팝콘 각인 그런 경쟁 구도, 반도체 업계에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AMD의 ZT 시스템즈 인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을 했었는데 주말이 껴서 있었는지 어제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밤사이에 또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2부를 준비해야겠죠? 네, 어제 국내 증시 다소 아쉬웠던 모습이 포착이 되긴 했지만 오늘 다시금도 상승에 동참을 해줄 수 있을지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 저희 2부로 돌아와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